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무차별 살인극.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개월간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유영철이라는 32세 남성이 저지른 이 사건은 총 2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한국 범죄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부유층 노인부터 출장 마사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안전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린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유영철은 1970년 4월 11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복잡하고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주부였지만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영철이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유영철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학교에서도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는 가출과 비행을 일삼기 시작했고 점차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유영철은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공장 노동자, 택배기사, 건설 현장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는 후에 그의 범죄 동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영철의 범죄 경력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절도죄로 처음 구속된 이후 그는 수차례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절도와 사기 등의 재산 범죄를 저질렀지만 점차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체포되어 3년간 복역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이 단순한 재산 범죄자에서 성폭력범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그의 반사회적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고 출소 후에는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범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출소 후 유영철은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지속적인 도박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혼한 후 유영철은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연쇄살인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철의 첫 번째 살인은 2003년 9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69세의 박모 씨였습니다. 유영철은 가스 점검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망치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살인에서 유영철은 자신만의 독특한 범행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했고 현장에서 돈과 귀중품을 훔쳐갔습니다. 특히 그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변형시키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 이후 유영철은 자신의 범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그는 더욱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유영철의 초기 범행은 주로 부유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방식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가스 점검원, 택배 배달원, 정수기 관리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2003년 10월 2일 서초구 반포동에서 살해된 75세 최모 씨였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같은 달 16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살해된 82세 이모 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들로 유영철은 이들의 취약성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영철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반드시 금품을 훔쳐갔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귀금속, 골동품 등 가치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돈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영철의 범행 수법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들의 생활 패턴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유영철은 범행 도구로 주로 망치를 사용했습니다.
망치는 구하기 쉽고 휴대하기 편하며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망치로 무차별 구타하여 살해한 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유영철의 범행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신 훼손의 잔혹성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시신의 일부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들어 유영철의 범행 패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유층 노인 대상 범행에서 출장 마사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유층 거주 지역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침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방식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출장 마사지사들은 유영철에게 새로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혼자서 지정된 장소로 가야 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가짜 고객을 자처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4년 5월부터 시작된 출장 마사지사 대상 범행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유영철은 피해자들을 모텔이나 원룸 등 은밀한 장소로 유인한 후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시신 훼손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영철의 연쇄살인이 계속되면서 경찰은 큰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초기에는 각각의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범행 방식의 유사성이 발견되면서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범인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영철은 현장에서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목격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번 다른 신분을 사칭했기 때문에 일관된 특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CCTV 분석, 지문 채취, DNA 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유영철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잔혹한 살인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부유층 거주 지역과 출장 마사지 업계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한국 경찰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범죄 프로파일링이 도입된 것도 유영철 사건이었습니다. 국과수와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범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 범인은 30대 남성으로 이전에 범죄 경력이 있으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선택에 있어서 특정한 기준이 있으며 금전적 이익과 함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들을 분석했습니다. 털 섬유 발자국, 지문 등 모든 가능한 증거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DNA 분석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러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쇄살인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한국 사회에 전례 없는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과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었고 출장 서비스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었고 경비시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CCTV 설치가 급격히 늘어났고 출입 통제 시스템도 엄격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건 해결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과 생활 패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론의 보도 양상도 변화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강력 범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수사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유영철이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 근처에서 포착된 CCTV 영상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범인의 체형과 보행 패턴이 파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영철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출장 마사지사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가명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그의 동선과 생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2004년 7월 15일 경기도 부천의 한 PC방에서 유영철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그의 소지품에서는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발견되어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유영철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곧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 과정에서 경찰이 알지 못했던 추가 범행들이 발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2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각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유영철의 자백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각 피해자의 특징과 범행 당시의 상황, 사용한 도구, 훔친 물품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범행을 저지를 때 매우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범행 후 시신의 일부를 가져가서 보관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실제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유영철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밀한 감정을 실시했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그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유영철은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완전 책임 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영철은 때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의 쓰레기들을 정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2005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판시하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철 측은 상고했지만 2007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비인도성이 극에 달했으며 20명이라는 다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형 확정 이후 유영철은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종신형과 같은 상태입니다.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들은 다양한 계층에서 나왔습니다. 부유층 노인들부터 생계를 위해 출장, 서비스에 종사하던 여성들까지 사회의 여러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무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시신이 훼손되어 마지막 모습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부는 사건 이후 삶의 의욕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가 있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은 미흡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방면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한국 사회에서 이토록 잔혹한 연쇄살인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둘째, 수사 기법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링 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수사관들의 전문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CCTV 설치와 활용이 대폭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사회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가의 출입 통제가 엄격해졌고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출장 서비스 업계에서도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범행 패턴과 심리적 특성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깊이 분석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영철을 조직형 연쇄살인범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나름의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권력욕과 통제욕,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신훼손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의 발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언론 보도의 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초기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졌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점차 신중한 보도 태도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범죄 수법의 상세한 보도가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사생활이 과도하게 공개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력 범죄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공익적 보도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한국의 사법제도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수사 체계의 강화였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연쇄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전담 수사팀 운영 방식도 체계화되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링 전문가 양성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상금이 인상되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체계화되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의 중요성도 부각되었습니다.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관리와 재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유영철의 경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드나들었지만 효과적인 교화나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근본적인 재활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도 부각시켰습니다. 유영철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 불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가정 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한국 과학수사기술의 발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DNA 분석 기술이 대폭 발전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기술이 정교해졌고 이는 현대 범죄 수사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CCTV 분석 기술도 발전하여 화질이 낮은 영상에서도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기법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범죄 패턴 분석, 용의자 추적, 재범 위험도 평가 등의 첨단 기술이 활용되어 수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국제적으로도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의 연쇄범죄 수사 기법과 프로파일링 기술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며 국제 공조 수사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과학수사 분야의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범죄수사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기술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영철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는 안전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개인의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지역사회의 자율방범 활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웃 간의 관심과 배려도 늘어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안전귀가 서비스,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스마트 홈 보안 시스템 등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한국의 미디어와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죄 다큐멘터리와 수사물의 인기가 높아졌고 과학수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일반인들의 범죄 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를 소재로 한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강화되어 연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도 도입되어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알 권리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 수사관 제도와 진술 녹화 시스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도 부각시켰습니다.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이 강화되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과제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0개월간 계속된 유영철의 광기는 대한민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단단해졌고 안전에 대한 의식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